72세의 가족에게 버림받은 남자. 그는 왜 다시 일어섰을까? 그녀를 어서 만난 먹어. 그날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난 이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72세의 나이의 박진수는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대전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진수전자라는 이름으로 25년간 운영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직원 250명을 고용한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창고에서 직원 8명과 함께했던 것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을 돌며 품질 관리를 직접 챙겼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인 영숙은 그런 남편을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직원들 명절 선물을 손수 준비하고 회사 행사 때마다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그는 대전 외곽에 새 공장을 지었습니다. 최신식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2차 협력업체로 등록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았고 중소기업 중앙회 이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장남 진호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의 한의원을 개업했습니다. 차남 진석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회계사가 되었고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막내딸 진아는 약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약사와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가족 해외여행을 다녔고 명절에는 대전 집에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처음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재정이 튼튼했고 거래처도 다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거래처였던 대한전기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냈습니다. 받을 어음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결제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직원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 영숙이 쓰러졌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3개월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 정리하랴 병간호하랴 정신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부인은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진수는 처음으로 대성통곡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지만 회생 불가 판정을 받고 파산했습니다. 집과 건물, 모든 재산이 채권단에 넘어갔습니다. 수중에 남은 것은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남 진호는 아버지, 저도 한의원 운영이 어려워요. 제 가족부터 챙겨야죠. 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차남 진석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 보낸 문자에는 아버지가 무리한 확장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딸 진아는 만나주기는 했지만 남편이 싫어해요. 아버지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박진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관방도 구하지 못해 서울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눈총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하철역 대합실, 한강 다리 및 공원 벤치를 전전했습니다. 겨울엔 영하 10도의 추위에 떨었고 여름엔 모기떼에 시달렸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했지만 줄 서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던 사장이 이제는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떤 이는 동전 몇 개를 던져주기도 했지만 그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로 뒷골목을 지나다가 김치찌개 냄새에 이끌려 작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78세의 정순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순잔의 김치찌개였습니다. 할머니는 초라한 행색의 박진수를 보고 "아저씨, 배고프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라며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 그릇에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저녁 남은 찌개를 싸서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저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듣더니 "저도 남편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았었어요. 40년 전 이 포장마차로 다시 시작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김치찌개 비법을 배워보실래요?" 정순자 할머니의 김치찌개 비법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는 반드시 삼겹살과 목살을 칠 때 3으로 섞어야 해요. 김치는 3개월 이상 익은 것을 써야 하고 절대 설탕은 넣지 않아요. 양파를 갈아 넣어 단맛을 내는 거죠.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육수를 끓였습니다. 사골과 멸치, 다시마, 물을 넣고 최소 6시간은 끓여야 진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박진수는 포장마차 한 구석에서 양파를 다듬고 두부를 썰고 파를 손질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할머니를 도우며 기초를 익혔습니다. 불 조절하는 법, 김치를 볶는 타이밍, 고기를 재우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찌개는 마음이에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끓여야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2달째부터는 직접 찌개를 끓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는 박진수의 손을 꼭 잡고 "아저씨가 이어서 해주세요. 제 40년 인생이 담긴 이 포장마차를 부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조카들은 포장마차 처분을 논의했지만 박진수가 간청해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으로 겨우 모은 300만 원을 모두 털어 포장마차를 넘겨받았습니다. 한숨 김치찌개라는 새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숨이 나올 만큼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 집 찌개는 뭔가 달라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맛이 나요." 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유명 먹방 유튜버 푸드파이터 김이 우연히 들렀습니다. 그는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즉석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수의 사연을 듣더니 더욱 감동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사장님은 대기업 CEO였다가 파산 후 노숙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영상은 하룻밤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5,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눈물 나는 스토리네요.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 등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 후 고급 세단이 포장마차 앞에 멈췄습니다. 만나라라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회장 최정식이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채로 좁은 의자에 앉아 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천천히 맛을 보더니 40년 외식업을 했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내밀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하시죠. 전국에 이 맛을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는 이 맛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와 찌개를 먹으며 설득했습니다. 레시피는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중앙주방에서 육수와 양념을 만들어 배송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유지하죠. 수익의 70%는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계약을 했습니다. 첫 매장은 강남역에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500명이 넘는 손님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강남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연예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개그맨이 이 집 찌개는 영혼을 울리는 맛이라고 방송에서 언급하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전국 50개 매장, 1년 만에 180개 매장으로 확장했습니다. 박진수는 각 매장을 돌며 품질 관리를 직접 했습니다. 새벽에 중앙주방에서 육수 끓이는 것을 확인하고 낮에는 매장을 순회했습니다. 단 한 곳에서라도 맛이 떨어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라며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월 매출이 50억 원을 넘어서며 업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숨 김치찌개가 전국적으로 성공하자 업계 1위 푸드킹의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푸드킹은 매출 5천억 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김치찌개 프랜차이즈 왕김치찌개 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숨 김치찌개의 급성장으로 매출이 20% 감소하자 푸드킹 회장 손태식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처음엔 정면 경쟁을 시도했습니다. 왕김치찌개의 가격을 30% 인하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TV 광고에 유명 배우를 기용하고 각종 할인 쿠폰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맛이 없으면 싸도 안 간다 며 한숨 김치찌개를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작은 가게를 견제한다 는 여론이 형성되며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러자 푸드킹은 더러운 수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숨 김치찌개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려 했습니다. 주방장들에게 3배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의 진심을 아는데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실패하자 이번엔 공급업체를 압박했습니다. 푸드킹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한숨 김치찌개에 납품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했지만 박진수는 직접 산지를 돌며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했습니다. 2019년 3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국 한숨 김치찌개 매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점에서는 머리카락이, 부산점에서는 바퀴벌레가, 대구점에서는 못이 나왔다는 신고였습니다. 언론은 즉각 한숨 김치찌개 위생 파문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SNS에는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역시 노숙자 출신이라 위생관념이 없다. 돈독이 올라 품질 관리를 안 한다. 는 악성 댓글이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매출이 80% 급감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로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우리 생계가 달렸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일부 매장은 잦은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자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최정식 회장조차 이대로는 회사가 무너진다 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되기 직전 모든 매장에 비슷한 옷차림의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주문 후 화장실을 다녀오고 곧바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이들이 모두 일회용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장남 진호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TV 봤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진호는 의사로서 바퀴벌레가 끓는 찌개에서 원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7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변성되어 형태가 무너진다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차남 진석도 나섰습니다. 회계사인 그는 푸드킹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아버지, 푸드킹이 최근 홍보대 행사에 50억 원을 비정상적으로 지급했어요. 댓글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플을 단 계정들을 추적하니 대부분 같은 IP에서 생성된 것이었습니다. 진석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막내딸 진아도 약사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전국 약사 커뮤니티에 아버지 이야기를 알렸어요. 2만 명의 약사들이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숨 김치찌개 응원의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10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내부 고발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푸드킹 마케팅팀 과장이었던 김민수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물질 투입은 우리 회사가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그는 회의록, 이메일, 녹음 파일 등 구체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알바생을 고용해 이물질을 투입하고 댓글 알바 2,000명을 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기업의 추악한 음모,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푸드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손태식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킹에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숨 김치찌개를 응원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의리 김치찌개, 정의 김치찌개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까지 매장을 방문해 응원했습니다. 매출은 사건 이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가맹 문의가 쇄도해 1년 만에 300개 매장으로 확장했습니다. 박진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매장에 실시간 주방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주방 상황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매장 위생 등급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최우수 매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업계 최고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푸드킹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숨 김치찌개가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자 박진수와 자녀들의 관계도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진호는 한의원 일정을 조정해 매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우실 때 등을 돌렸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내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이 진짜 너라고 믿는다. 고 말했습니다. 차남 진석은 회사 재무관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회계법인을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의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다는 아들의 결정에 박진수는 만류했지만 진석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한숨 김치찌개의 CFO로 합류한 진석은 체계적인 재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장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막내 진아는 전국 매장의 위생관리 총괄을 맡았습니다.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식품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인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일하자 회사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2020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최대 외식기업 사쿠라푸드 회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스토리와 김치찌개의 맛에 감동했습니다. 일본 진출을 제안합니다. 박진수는 신중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일본인 입맛에 맞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시장 조사 끝에 일본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첫 매장은 도쿄 신주쿠에 열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변형하지 않고 한국의 맛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신 반찬을 일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조정했습니다. 오픈 첫날 500명이 줄을 섰습니다. 일본 방송국들이 앞다투어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사장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서 72세에 재기한 박진수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NHK 다큐멘터리 팀이 6개월간 밀착 취재를 했고 기적의 김치찌개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어 시청률 15%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전역에서 가맹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1년 만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에 50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중국 진출도 순조로웠습니다. 상하이에 오픈한 1호점은 한국 음식 붐을 타고 대성공했습니다. 특히 마라탕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한국식 얼큰한 맛을 좋아했습니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으로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연이어 매장을 열었습니다. 각국의 현지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3개월간 교육시켰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정신을 배워가라 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한숨 김치찌개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상장 기념식에서 박진수는 노숙자에서 상장사 회장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언론은 한국의 KFC 신화 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숨재단을 설립해 노숙자 자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5개 도시에 노숙자 재활센터를 만들고 요리 교육과 창업 지원을 했습니다. 졸업생들에게는 한숨 김치찌개 가맹점 개설 시 가맹비를 면제하고 초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줬습니다. 실패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기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박진수가 직접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매년 100명의 재기 희망자를 선발해 6개월간 교육하고 우수 수료생에게는 가맹점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한숨 청년 창업 스쿨을 만들어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 500명을 교육했습니다. 이론뿐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 3개월간 인턴십을 제공했습니다. 우수 졸업생에게는 해외 매장 경영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본 매장 10곳, 중국 매장 15곳이 청년 창업 스쿨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에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본사 직원 자녀 전액 장학금, 직원 부모 요양비 지원, 10년 근속자 해외여행 지원 등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도 로열티를 업계 최저 수준인 2%로 책정하고 재료 공급가를 원가 수준으로 제공했습니다. 2023년 박진수는 75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이 상은 저를 믿고 따라준 가족과 직원들 그리고 응원해준 국민들의 것이라며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숨 김치찌개는 전 세계 1000개 매장, 연매출 1조 원을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진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중앙주방을 점검합니다. 초심을 잃으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수 씨와 가족들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씨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노을빛 이야기였습니다.